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최근에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것을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다. 자,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으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점점 커지겠죠? 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집을 안 사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전세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전세 수요는 원래 급증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되고 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것보다 자, 그냥 월세를 사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이 전세로 몰리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시장에 전세 매물은 계속 나오게 되겠죠? 전세 매물은 계속 나오는데 이 전세 매물을 받아줄 전세 수요들이 월세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매물을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원래 밀어 올리는 게 집값 상승 공식인데 전세가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결국 원인은 뭐예요? 자, 가장 핵심 원인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어제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렸어요. 자,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면 자, 2022년 8월 25일 한국경제기사인데요. 자, 기준금리가 연 2.5%가 됐다. 초유의 4연속 인상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2.5%로 결정했다. 지난 4월, 5월, 7월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지만 그보다는 6%를 넘어선 고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4번 연속으로 올려서 현재 연 2.5%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냐?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요. 그럼 높은 물가는 왜 생기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높은 물가가 생기는 이유는 뭐다? 자, 달러 강세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 8월 24일 기사인데요. 연합뉴스 기사. 자, 여기 보면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 자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46원까지 뛰어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기 전에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환율이 얼마나 치솟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보면 2021년부터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22년 지금 현재까지 계속 환율이 치솟고 있죠. 자, 환율이 치솟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환율이 치솟고 있다는 건 자,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건 자, 무슨 말이에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 상품들 있죠? 그런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이게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빵 공장이 하나 있어요. 빵 공장이. 빵 공장이 있습니다. 빵 공장. 자, 빵 공장이 있는데, 이 빵 공장에서, 자, 밀가루 1kg를 수입해 오는데 1달러가 든다. 그리고 이때 당시 1달러는 1,000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환율이 올라가지고 밀가루 1kg를 자, 사오는데 1달러가 들어가는데 이 1달러가 2,000원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바꿔서 밀가루 1kg를 사와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2,000원을 가지고 1달러로 바꿔서 밀가루 1kg를 사와서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밀가루를 사오는 비용이 2배로 올랐기 때문에 1,000원에서 2,000원 올랐기 때문에 이 빵 공장은 어떻게 돼요? 이 판매가를 2배로 올려야 된다. 판매가를 2배로 올려야 돼요. 판매가가 2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빵 가격이 2배로 올라가겠죠? 빵 가격이 2배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자,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하락, 원화 가치가 상승해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자, 환율이라는 건 달러에 대비한 원화 가치잖아요. 원화의 가치죠. 그러면 자, 달러 가치보다 원화 가치를 더 높여야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 상승하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어떻게 인상해야 되냐?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원래는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아까랑 반대로 되는 거죠. 빵 공장 그 예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게 된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환율. 자, 여기 연두색 선이 환율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한국의 기준금리고 이 빨간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주황색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2017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나타난 구간인데 여기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 빨간색 선이죠. 한국의 기준금리 파란색 선보다 더 높아요. 쉽게 얘기해서 달러 가치가 원화 가치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최근 구간이에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분명히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죠. 자, 그런데도 지금 환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솟고 있다. 자,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는 건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치솟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다. 이때부터 2021년 이후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최근 이후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된다? 자, 안 그래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을 때도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을 때도 자, 환율이 상승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더 크게 치솟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 상승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국내 물가도 더 크게 올라가게 된다. 그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크게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뭘 지켜봐야 된다?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이거를 계속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미국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이유를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연준 물가 잡힐 때까지 긴축한다. 일정 시점의 속도 제한. 2022년 8월 18일 이데일리 기사예요.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동시에 긴축 속도 조절론을 재차 거론했다. 인플레이션은 잡되 성장세는 유지하는 정책. 미세 조정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미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이유는 뭐다?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자, 그럼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그냥 올리면 되잖아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금리를 왜 계속 올리지 못하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한 번에 막 2%씩 3%씩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질 못하냐?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높게 올리게 되면, 자, 뭘 잡을 수 있다? 자,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자, 뭐도 함께 잡을 수 있다? 경기도 함께 잡을 수 있다. 경기도.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자, 여기 보면 연준은 이와 함께 정책 기조를 조정하려는 FOMC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제기하면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게 중대한 위험이라며, 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을 2% 되돌리는 작업은 복잡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2%로 절대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사람들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 가려고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연준에서. 그래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몇 프로다? 2%다, 2%.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지금 얼마까지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뭐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모박스로 이렇게 해놨죠. 이 네모박스로 해놓은 게 뭐냐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에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그래서 푸드는 뭐예요? 식품. 그죠? 그리고 여기 에너지는 에너지죠. 그냥 에너지.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 기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SHELTER.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주거비예요, 주거비. 주거비에는, 자, 뭐가 들어가냐면, 집값하고 렌트비. 쉽게 얘기해서, 집값하고 렌트비 이렇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해 보면, 이거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냐면, 이거 전부 다 포함된 거. 식료품, 에너지, 주거비 다 포함된 거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7월 달에 9.1%를 찍고, 7월 달이죠. 7월 달에 9.1%를 찍고, 자, 8월에 이번에 발표한 게 8.5% 뚝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9.1%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한 단계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한 번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최고점 대비해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자, 그러면,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서 에너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에너지 뭐야? 유가. 국제유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120달러까지 올랐던 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최근에, 여기 90달러 내외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될게요, 횡보. 어찌됐건, 자, 120달러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횡보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가지고 와봤더니, 여기 보면 유가 하락의 사우디 감산 가능성 언급, 시장 변동성 극심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이렇게 그 120달러에서 90달러 내외까지 유가가 하락한 게 지금 그 유럽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중국도 경기가 안 좋고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을 좀 많이 쓰지 않겠죠. 네. 기름을 쓰는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 기름을 쓰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유가가 하락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어서 유가가 하락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우디는 기름을 많이 팔아야 이익이겠죠. 그러니까 이 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줄어든 수요만큼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산을 하겠다고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자, 유가가 다시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유가를 잡아야 되죠. 네. 유가를 잡아야 인플레이션이 그 높게 발생하는 걸 지금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그죠? 자, 그래서 유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사우디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국제유가, 이란 원유 수출 가능성의 하락. 그래서 WTI, 일단 2022년 8월 26일 기사예요. JD 넷코리아 기사입니다. 국제유가 이란 원유 수출 가능성의 하락. 그래서 유가가 2.5% 하락한 배럴당 92.52달러의 거래. 이게 2022년 8월 26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의 그 기사입니다. 쭉 내려오면, 자, 전날 이란이 유럽연합이 제안한 핵 합의 최종 중지안 관련 미국의 서면 의견서를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 복원 합의로 대이란 석유 수출 제재가 해제되면, 자, 지금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란의 핵 때문에 미국이. 근데 이거를, 자, 핵 합의 복원 합의로 수출을
수출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란에서 13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사우디는 자, 감산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란산 원유가 나오면 이란은 증산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그냥 또이또이가 된다. 감산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었는데 다시 증산하니까 유가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제가 보니까 지금 미국이 여기 보면 요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90달러 내외에서 계속. 그래서 이란을 끌어들이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 국제 유가가 결국에는 이전 최고점 120달러 대비해서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90달러 내외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까 우리 식품 있었잖아요.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옥수수하고 밀가루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옥수수 먼저 확인해 보면 자, 옥수수가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반등했는데 자, 최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옥수수 가격이. 그죠? 그 다음에 자, 밀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밀 가격도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자,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횡보. 그런 상황이다. 그 외에는 지금 자, 기름값도 최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옥수수 가격도 최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밀값도 최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결국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 인플레 정점 쳤다. 정점 확산, 장바구니 물가 끌어올린 곡물가 40% 하락. 자, 2022년 8월 24일 한국경제 기사예요. 자, 밀과 옥수수 가격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때 품귀 현상을 빚은 파뮤는 전쟁 직전 가격보다 30% 이상 떨어졌다. 국제 곡물 가격 하락과 달러 강세가 결합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가뭄과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자, 미국 물가가 6월에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23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지난달 부쉘당 7.7달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가격보다 낮았다. 12.8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 5월에 비해 40%가량 하락했다. 자, 곡물 가격이 40%가량 하락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게 반영이 되면서 물가가 떨어지겠죠. 옥수수와 쌀 가격도 전쟁 전보다 더 떨어져 안정세를 보인 연초 가격으로 복귀했다. 파뮤 역시 전쟁 이전보다 30% 넘게 하락했다. 연초에 비해선 25% 떨어졌다. 러시아의 밀 수출이 늘어난 것이 가격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의 밀 수출은 3,80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밀 생산국이다. 유엔 중재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된 것도 국제 곡물가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가가 아니죠. 곡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원인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